40과 50 사이. 이 나이를 지나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묘한지, 얼마나 벅차고 또 얼마나 외로운지를. 한때는 철없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20살의 혈기로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호기롭게 덤볐고, 30 즈음에는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착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40이 되고 50을 앞둔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세상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이 세상을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안녕하셨습니까? 겨울 아저씨 책 읽는 차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 40과 50 사이는 아까 들려드렸던 바로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위한 책입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어지는 것을 실감하는 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늦지 않았음을 스스로에게 다독여야 하는 나이. 이 책은 그런 시기에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다면 그것은 이미 제대로 잘 살아왔다라는 증거라고요. 공자는 40을 부록이라고 했고요. 50을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다정하게 속삭입니다. 지금은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조율할 시간이라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해질 기회라고. 관계 속에서 지쳤다면 이제는 나를 더 돌볼 때라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부터 해보라고요. 이제부터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책은 잘 되는 사람들의 습관 같은 것들을 나열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온 시간을 곱씹으며 앞으로의 시간을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지침서라고 보입니다. 40과 50을 지나가는 당신에게 이 책은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빛날 수 있다고요. 겨울 아저씨는 바다가 있던 곳에서 정글이 있는 우붓이라는 곳으로 숙소를 옮겼는데, 아하, 예약할 때에는 숲속일 줄 알았던 곳이 바로 찻길 옆이었더라고요. 오토바이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서 녹음을 계속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시작해 봅니다. 소음을 잡는 필터를 사용해 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오늘은 좀 소리가 이상하다 싶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자공은 공자의 수많은 제자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드는 영민한 제자였습니다. 공자가 죽을 때까지 믿고 의지했던 그가 한 번은 스승에게 이렇게 투정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논어가 아닌 순자라는 책에 등장합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배움이 지쳤습니다. 쉬면서 군주나 섬기고 싶습니다.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주를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군주를 섬기면서 어떻게 쉴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자 자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쉬면서 부모님이나 모시고 싶습니다.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를 모시는 일은 어려운 일인데 부모를 모시면서 어떻게 쉴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자 자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쉬면서 처자와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처자를 먹여 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처자와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쉴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자 자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쉬면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쉴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자 자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쉬면서 농사나 짓고 싶습니다.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농사를 짓는 일이 어려운 일인데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쉴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자 자공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쉴 곳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저 언덕에 있는 무덤의 봉분을 바라보아라. 높이 우뚝하고 그릇을 엎어놓은 것 같구나. 저곳을 보면 쉴 곳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자공이 말했다. 위대하도다 죽음이여. 군자도 쉬게 하고 소인도 쉬게 되는구나.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설렁설렁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지구별 여행을 마치면 많은 이가 그토록 원하던 쉼을 영원히 가질 수 있기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열심히 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자 공자의 가르침을 자공은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2500년 전에도 지금도 세상 그 어디에도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김훈 작가도 팥벌이의 지겨움, 우리는 다들 끌어안고 울고 싶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두 번 사는 삶이 아니기에 사람들은 더 잘 살고자 합니다. 아니, 잘 살아내고자 합니다. 가지 않은 길이 더 아름다워 보이기에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길을 기웃거리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기웃거리곤 합니다. 좀 더 쉽게 갈 수는 없을까? 좀 더 안전하게 갈 수는 없을까? 다른 사람은 어려운 그 길도 잘 가는데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오지 않을까? 밥벌이의 고단함. 누군가를 부여잡고 울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2500년 전 공자에게 질문을 던진 자공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일어서고자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논어 3장. 논어 역시 마지막 문장을 보면 논어가 쓰인 목적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더 잘 살고 싶다면, 아니, 잘 살아내고 싶다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를 줄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기웃거리고 싶지 않다면, 밥벌이의 고단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한다면, 그래서 가정과 조직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서고자 한다면, 논어의 마지막 어구에서 모범 답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 삼부지장에서 명료하게 그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부지명. 명은 목숨, 생명을 의미합니다. 살아있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감을 말합니다. 명은 생명을 넘어 소명, 천명, 목표, 꿈, 비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나를 세우는 힘은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세우는 힘 또한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가는 힘 역시도 분명한 뜻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나 리더다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군자나 리더로 서기 전에 자기 스스로조차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리더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일어서고 싶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봐야 할 일이 바로 우리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부지례.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둘 이상 모여 산다면 예는 필수 조건입니다. 예는 부드러운 관계를 만드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훈훈한 가족, 따뜻한 사회가 되려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사, 공손한 말과 행동, 태도, 도덕, 규범, 법규, 헌법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으며 혼례, 장례, 제례와 같은 것을 편리하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목표와 비전, 천명이 분명하다 해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예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언.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 사람의 속을 알 길이 막막합니다. 내가 오롯이 내 인생만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는 힘입니다. 공자는 마흔에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에 이를 불혹이라 했습니다. 논어의 마지막 문장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시계가 어디를 가리키건 인생의 목표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도 관계를 더 부드럽게 해주는 예를 점검해 보라 합니다. 관계의 시작과 끝은 말에 있다고 합니다.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나를 조금 더 내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습상원야. 인생을 바꾸려거든 무엇을 반복할지 보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반복에 따라 서로 멀어진다. 논어 2장. 개인적으로 논어의 이 문장을 제 인생의 한 문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하게 태어나지만 무엇을 반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점점 다른 길에 가게 된다는 매우 평범한 말이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어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기소침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그런 상태를 이겨내려 하고 어떠한 사람은 습관적인 행동으로 그런 상태를 벗어나려 합니다. 강한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말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몇 번은 가능하겠지만 매번 의지만으로 꺾인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은 반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긍정의 루틴을 만듭니다. 반복하는 행동으로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상그냐, 습상원야. 우리의 삶에 정말 성공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천성도, 본성도, IQ도, 학력도, 키도, 생김새도, 아버지의 돈도, 빛나는 직장도, 직업도 아닌 매일매일 무엇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저 논어의 말이 맞는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키가 작아도 IQ가 낮아도 학력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못생겨도 유산이 없어도 빛나는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그 어떤 직업이어도 지금부터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성취할 수 있다니까. 춘추시대에도 삼국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이 이를 증명해내고 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논어의 첫 번째 문장에도 습이 등장합니다. 논어는 배움과 습으로 시작됩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논어라는 책을 만들 때 학습의 즐거움을 그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공자가 학습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음을 제자들이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비록 비천하게 태어난 공자였지만 결국 동양 최고의 성인이 된 바탕에는 누구보다도 학습을 좋아했던 그의 성품이 있었음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 1장. 누구나 최소 한 가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과 천성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도 성공과는 거리가 먼 보통 사람도 그 시작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잘하기는 어려워도 누구나 한 가지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반복에 있습니다. 금여획. 긍정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하고 만다. 2024년 5월 마지막 날 출근길, CBS 라디오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TV 예능인으로 대중 강연자로 작가로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는 박위 씨가 초대되었습니다. 출근하는 차 안에서 가슴을 찡하게 울렸던 인터뷰의 한 대목입니다. 김현정 앵커, 무엇이 그렇게 박위라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울지 않게 하고 강인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을까요? 박위, 어머니는 제가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그 직후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위야, 박위야, 너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단 한 번도 어머니는 그 말씀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반드시 두 발로 일어서고 걷고 뛰어다닐 거야 라고. 그런 어머니의 강인한 믿음이 제가 지치지 않을 수 있게 큰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희망을 전하고 있는 하반신마비 청년 박위의 이야기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의 표지에 쓰인 문장 또한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행복을 느끼는 중이지요. 저는 이 장애가 저에게 어떤 단점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일부일 뿐이지 이걸로 인해서 위축된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밝게 살아가고 또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오히려 저한테 자존감을 높이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다치기 전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옆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이 갑자기 등받이 없이 혼자 앉아 있는데 그게 제 눈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등받이 없이 앉아 있을 수가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두 벌러 내려와서 땅에 발을 딛고 걸어가니까 제 눈에는 그게 기적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은데 남과 비교하면서 지금 나한테 없는 걸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불행해지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죠. 공자의 10대 제자 중 하나였던 염구는 자로와 함께 정치에 능한 제자였습니다. 대부집안의 군사와 재정 정도는 무난하게 관리할 수 있던 능력 있는 제자라 할 만큼 정치와 행정 쪽으로 탁월했던 염구는 노나라 계시 가문의 제로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공자보다 29세 어렸던 염구의 단점은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염구가 말했다. 스승님의 도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힘이 부족한 자는 중도에서 그만두는데 지금 너는 획을 긋고 있구나. 논어 10장.
이 문장에서도 염구의 소심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안 된다는 부정의 한계선을 미리 긋지 말거라. 역부족을 이기는 힘. 역부족은 힘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어렵다, 힘들다, 가망 없다고 생각하는 일은 결국 그렇게 됩니다. 백지도 양면이 있듯 아무리 사소한 일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긍정을 선택해야 가능성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있든 없든 따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있든 없든 따라가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따라갑니다. 그러니 지금 힘이 있든 없든 실력이 있든 없든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하게 됩니다. 누구나 살면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이런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누구나 역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기가 십상입니다. 슬픔을 당한 다른 이에게는 위로의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위로와 위안을 준다는 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금여획, 지금 너는 획을 긋고 있구나 라는 공자의 말을 끄집어 볼 때입니다. 힘들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얇은 A4 용지도 앞뒷면이 있습니다. 앞면을 선택하든 뒷면을 선택하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자기 주관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어려워집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결과는 시작됩니다. 그러니 긍정의 획을 그어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나 과제는 늘 양면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일이나 시작은 선택이 있습니다. 긍정적이냐 혹은 부정적이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비슷하다면 긍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그게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5일 삼성. 매일 3가지는 성찰하라. 학창시절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하지 못한 날 등교하는 발걸음은 늘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선생님의 회초리가 두렵기도 하거니와 공부에 대한 회의감으로 무거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되어 선생님의 숙제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지만 더 큰 스트레스가 직장의 상사로부터 달려들었습니다. 숙제야 종아리 한두 대로 끝나지만 상사와 업무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로 강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논어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알려줍니다. 증자가 말했다. 매일 나는 3가지로 나 자신을 반성한다.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함에 충실하였는가? 친구와의 교류에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는가? 배운 것을 열심히 익혔는가? 논어 4장. 타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스스로 먼저 단속하는 것입니다. 미리 대비해야 함을 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3가지를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첫째는 일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충심을 다했는지 매일 되돌아봅니다. 둘째는 관계입니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켰는지 되돌아봅니다. 셋째는 배움입니다.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가 자기를 단속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숙제 때문에 공부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거나 업무나 상사 때문에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일 따위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공자는 8장에서 주충신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군자, 리더가 진중하지 못하면 권위를 보이기가 어렵고 배움을 놓으면 고집에 빠지기 쉬우며 충실과 신뢰가 주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군자 리더는 잘못했으면 즉시 고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리더는 충과 신이 주가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무엇보다 충실하고 믿음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4장의 증자의 말은 스승인 공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이를 도모함에 충실하였는가? 진구와 사귐에 신의를 버리지 않았는가? 여기에 하나, 배움의 복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는가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면을 단속해야 한다. 매일매일 3가지 기준으로 자신을 성찰합니다. 성실하게 살았는가? 믿음직하게 살았는가? 배운 것을 실천했는가? 쉼없이 달려드는 챗 GPT,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메신저에도 꿋꿋하게 나를 지켜가면서 성실한 하루를 보내기가 정말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집중이 필요한데 그 집중을 산산조각 내는 다양한 병기 속에서 외로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함에 충실하였는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 가지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보낸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되는지 돌아본다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몇 시간은 고사하고 몇 분이나 될까를 헤아리고 있지는 않을까 궁금합니다. 학교에서의 수업 시간이나 직장에서의 업무 시간이나 인생 후반의 자기 시간이나 모두 그렇습니다. 이를 도모함에 충실하였는가? 증자의 이 평범한 한마디가 평범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친구와의 교류에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와 선생님을, 직장인은 조직에서 동료, 선후배, 상사, 고객을 만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자신의 이익 때문에 크고 작은 약속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부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저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 증자도 친구와 교류함에 신의를 버린 적이 없는가라고 매일 스스로 반문했던 것입니다. 신의가 줄어든 세상에 누군가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건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운 것을 열심히 익혔는가? 천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서로 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제자인 증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의 쓸모는 배움에 있는 게 아니라 반복을 통한 실천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역시 실천이 어렵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실천했는가는 배움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함을 말합니다. 이 역시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에 공자나 증자께서 강조한 것입니다. 이를 세우는 새 문장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증자의 새 문장입니다. 충, 남을 위해 이를 도모함에 충실하였는가? 성실하게 살았는가? 신, 친구와의 교류에 신의를 버리지 않았는가? 믿음직하게 살았는가? 습, 배운 것을 열심히 익혔는가? 배운 것을 실천했는가? 학습, 배우고 익힘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군자,
리더의 자세로 임했는가? 충서. 스스로에게는 충실함을, 남에게는 용서를. 나의 세 문장은 무엇입니까? 불력 라코. 유익한 친구는 언제나 환영받는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빛과 공기가 남아있고 친구와 사랑이 남아있다면 절망할 길이 무엇인가라며 사랑과 우정을 말했습니다. 친구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해주는 인간을 말한다라는 엘버트 하버디의 말처럼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많은 이가 어려서 배운 관포지교를 떠올립니다. 공자가 태어나기 100년 전 춘추시대 제나라 재상이었던 관중과 포숙의 아주 오래된 우정에 관한 이야기지요. 당시 제나라에 권력 다툼이 일어났는데 관중이 도운 왕자는 패배하고 포숙이 도운 왕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중이 지원한 왕자는 자결하고 관중은 붙잡혀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포숙이 자신이 도운 왕에게 간청합니다. 제 나라를 다스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신다면 저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천하의 패자가 되고자 하신다면 저 대신 관중을 재상으로 등용해 주십시오. 왕은 포숙의 청을 받아들여 자신을 죽이려 했던 관중을 재상으로 삼아 결국 춘추시대 최초의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환공입니다. 나중에 관중은 포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사를 함께 한 후 이익을 나눌 때 나는 내 몫을 더 크게 했지만 내 친구 포숙은 나를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가난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포숙은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았다. 일이란 이로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내가 몇 번이나 벼슬길에 실패했지만 포숙은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시대를 만나지 못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내가 싸움터에서 도망친 적이 있지만 그는 내게 늙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라 이해해 주었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진정 포숙뿐이다. 관중과 포숙, 관포지교는 중학교 때 배운 이후 친구라는 말만 나오면 늘 생각나는 어구였습니다. 나도 관포지교와 견줄 만한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잊지만 않으면 관포지교가 쉽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몇 년 동안 친하게 지낸 이력만 있으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 유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우정이란 성장이 더딘 식물이다. 그것이 우정이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있기까지 몇 번이고 어려운 충격을 받고 또 그것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로 만나 그냥 세월만 흐른다고 우정이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공자께서는 논어 첫 편의 첫 장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멀리에서 찾아온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논어 1장. 공자의 이 말씀은 어떤 제자에게 한 번 가볍게 던진 말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조명해 볼 때 공자께서는 친구들과 더 확대하면 제자들과 평생을 함께 했다는 회고였습니다. 30 즈음부터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해 근 40년 이상을 함께한 제자들과의 삶이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제자로 있던 학생들이 수시로 떠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어떠한 제자는 관직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고 어떠한 제자는 외국에 사신으로 다녀왔고 어떠한 제자는 부모님 3년상을 마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어떠한 제자는 3년 만에
어떠한 제자는 10년 만에 스승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가 반갑지 않을 리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반갑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제자나 친구를 통해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다른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논어의 이 문장이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진짜 즐거움이 시작됨을 말합니다. 이는 리더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늘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즐거운 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나 뜻이 좀 다른 사람이나 모두 한 방향으로 선도하는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자가 그러한 리더의 삶을 살았음을 논어의 이 문장이 반증합니다. 함께하면 즐겁고 편안한 친구가 되는 법. 논어에서는 친구의 기준이나 친구 사이에 유의할 일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친구는 학교 친구도, 사회 친구도, 직장 동료 혹은 가벼운 선후배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익한 친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않으나 친구에게 이끌려서 덩달아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따르고 쫓는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공자께서도 서로 유익한 친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움이 되는 세 친구가 있으니 정직한 친구, 신실한 친구, 견문이 많은 친구와 벗하면 유익하다. 논어 4장. 먼저 곧은 말을 하는 정직한 친구입니다. 둘째는 성품이 너그러운 신실한 친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견문이 넓어 지식이 해박한 친구입니다. 얘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다면 곧은 말로써 다잡아줄 수 있는 동료나 상사가 좋은 친구입니다. 성품이 모나지 않고 너그러운 동료나 상사와 함께 일한다면 이것은 행운입니다. 필요할 때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량 있는 동료나 상사와 함께 있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무익한 친구. 다음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친구입니다. 성격이 괴팍한 친구, 의지가 연약한 친구, 말만 잘해 아첨을 잘하는 친구는 오랫동안 함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독특한 동료나 상사는 그 비위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우유부단하여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역시 함께하기 쉽지 않습니다. 행동보다 말을 늘 앞세우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손해가 되는 세 친구가 있으니 편벽한 친구, 부드러운 척하는 친구, 말만 잘하는 친구와 벗하면 해롭다. 논어 4장. 셋째, 친구 간의 조언. 친구에게 하는 조언은 조심해야 합니다. 공자께서도 친구나 상사에게 조언할 때 유의해야 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말하였다. 군주를 섬김에 간언을 자주 하면 욕을 당하고 친구에게 충고를 자주 하면 사이가 멀어진다. 논어 26장. 상사의 잘못이나 불합리한 처사가 생길 때마다 충고한다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그 어떠한 경우라도 상사의 일이라면 예스맨이 되어도 종국에는 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자주 해서는 안 됩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사이가 멀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중용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중용을 찾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이불개. 현명한 사람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어제의 실수를 오늘 또 반복하고 뉘우치기를 또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은 운동에, 어떠한 사람은 먹는 음식에, 어떠한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말로써, 어떤 사람은 약속을 어김으로써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탓하고 외부 환경을 탓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탓하고 희망 없는 내일을 탓합니다. 자세히 보면 그게 바로 내 모습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2500년 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 논어 29장. 처음부터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고치지 않는 것인지 고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누구나 잘못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진짜 잘못입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실수를 고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리더에게는 더욱 기묘한 일입니다. 개인은 개인의 문제로 끝날 수도 있지만 리더는 리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는 법. 춘추시대 유학자였던 순자가 쓴 순자의 책의 첫 번째 문장에 푸른 물감은 쪽풀에 취하지만 쪽풀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로 이루어졌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를 가리켜 칭할 때 우리는 보통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상사보다 더 나은 부하를 말하거나 선배보다 더 나은 부하를 가리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자는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가 나올 수 있다는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청출어람은 학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어디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전반전보다 더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만들 수 있다면 이를 인생의 청출어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청출어람, 이는 누구나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힘들게 인생 전반을 보낸 사람이 편안한 인생 후반을 보낼 수 있다면 가난하게 인생 전반을 보낸 사람이 풍요로운 인생 후반을 보낼 수 있다면 외로움 속에서 인생 전반을 보낸 사람이 여러 사람 속에서 인생 후반을 보낼 수 있다면 인생의 의미를 모른 채 인생 전반을 보낸 사람이 깊은 인생의 의미를 느끼며 인생 후반을 보낼 수 있다면 도움을 받으며 인생 전반을 보낸 사람이 도움을 주면서 인생 후반을 보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멋진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청출어람을 위해 해야 할 분명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과이불개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저질렀던 인생 전반의 실수를 인생 후반에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탁월함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습관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의 축적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복의 시작이 과이불개여야 합니다.
잘하는 일은 계속 반복하면서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 기술. 그게 바로 더 멋진 인생의 청출어람을 만드는 비법일 것입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0과 50 사이 그 길목에 선 우리는 얼마나 자주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곤 할까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쩌면 이 질문들은 오래전 공자도 그의 제자들도 했던 것이 아닐까. 이 책은요, 오래된 벗이 저녁에 찻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들려주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어떤 문장은 담담하게 위로하고 어떤 문장은 깊은 생각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공자의 논어를 바탕으로 저자는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기준을 다시금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방향은 과연 바른가? 공자는 40을 불혹, 50을 지천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길을 잃고 때로는 또 무너집니다. 책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겁니다. 흔들리는 것은 괜찮다. 다만 다시 중심을 잡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면 된다. 그리고 그 중심을 잡는 힘은 논어의 명, 예, 언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명은 단순한 운명이 아니었죠. 그것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이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삶이 버겁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때야말로 멈춰서서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서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해는 관계를 위한 것이었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결국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는 그냥 주어지지 않지요. 이해를 알고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입니다. 어쩌면 삶의 가장 큰 행복은 관계에서 오고 삶의 가장 큰 상처도 관계 때문에 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는 곧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말은 흩어진 감정을 한데 모으고 우리의 삶의 모양을 만들고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얼마나 상대의 말을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내 말은 상대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고 있을까요? 말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말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가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길을 찾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은 듯한 순간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지도나 길잡이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작게 반짝이는 불빛일지 모릅니다. 이 책은 그러한 느낌을 줬습니다. 길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방향을 암시하고 또 정답을 말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해답을 찾을 용기를 전해줍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흔들려도 끝내 무너지지는 않으니까요. In the corner of the crowded room, your eyes meet mine. Conversations fill the air, lost in space and time. I don't ask for your name,
It's already carved in the air. I won't lie again. It's already burning when you are near. Taking steps to keep my distance. I don't wanna fall. Am I strong enough to guide my heart away from it all? I won't call your name. It's already carved in the air. I won't light the flame. It's already burning when you are near. Do we all so slowly lose control as emotions overflow, falling into the unknown? Or do we all guard our small fragile hearts as we softly break it apart, afraid to give in to the sun and open up our hearts? Do we all so slowly lose control as emotions overflow, falling into the unknown? Or do we all guard our small fragile hearts as we softly break it